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전북대 총장 김동원입니다. 현재 국가거점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어서 제가 대표로 토론자로 초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토론문의 내용으로 적어놓은 부분은 그 대한민국의 5대 위기라고 하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 4차 산업혁명, 이게 전부 다 가장 크게 다가오는 곳이 바로 지방대학이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서 내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이 지방대학에 있는 총장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사이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선 먼저 앞에 분 발제를 해주신 우리 구본창 소장님에 대한 발제에서 한 가지만 코멘트하고, 또 저희가 특히 국가 거점 공립대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대학 문제 해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첨단 산업 인력 육성에서 금년 초에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총리가 없는 사이에, 그리고 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바로 반도체 분야의 첨단 산업 인력 양성 육성을 위해서 수도권의 대학의 학생 정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됐죠. 그래서 7개 권역의 지방대학 총장들은 이에 관련해서 두 차례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거의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고, 지금은 거의 그 정책이 많이 희석됐다고 보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방대학에서 가장 크게 원했던 것은 수도권과 지방은 동률로 정원을 감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지금까지 주로 지방대학의 희생에 의해서 대학 학생 정원이 유지되어 왔는데, 수도권도 지방이 정원 감축과 동률로 앞으로는 계속 이 방향이 유지되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첨단 산업 인력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 약 20개 분야 이상의 첨단 산업 분야가 인력이 부족한데,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서 모든 분야가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분야만 부족하다고 덜렁 학생 정원 규제 완화를 해놓으면 나머지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공지능이랄지 지능형 로봇이랄지 자율형 자동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방대 총장들은 특히 거점대에서 자체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체 정원 조정을 통해서 하지 절대 지방이라고 해서 정원 늘리고 있지 않겠다. 왜냐하면 저희 거점대학의 정원 늘린다는 것은 또 옆에 있는 지방의 사립대학의 정원이 당연히 흡수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체 정원 조정을 통한 첨단 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최근에 11월 들어서 우리 우동기 신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께서 수도권 정원 규제 정책은 새 정부 들어서 너무 성급히 나왔고 잘못된 정책이다 해서 약간 완화된 제스처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대학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 그렇게 초청하는 분야에서 초청 강연에서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수도권 정원 규제 완화를 통한 첨단 산업 인력은 정말 국가의 경제 발전을 역으로 만드는 것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서 정말 후퇴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절대 지역 균형 발전의 논리가 경제 논리보다 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지난 연초에 대선 공약으로 1월 달에 3가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지방 대학들이요. 특히 거점 대학들 중심으로. 하나는 국립대학법을 제정해달라. 그래서 현재 국립대 법인의 평균인 인천대와 서울대 법인의 평균 정도로 지역 대학들의 지역 공립대학들의 그 예산 지원을 해달라 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가 1인당 교육비가 4,800, 저희 전북대 같은 경우는 1,800인데 약 3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대와 서울대 평균 정도로는 지원을 해줘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었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게 국립대학 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 교육이 아직도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키운 이유는 사립대학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또 하나는 재정적인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립대학법이 제정되면서 동시에 사립대학법도 제정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 개선에 관한 것인데,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에 관한 것은 혁신도시법과 지방도시 지방대학 육성법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의무제라기보다 거의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할 때 현재도 30% 정도 채우게 돼 있는데 경력직과 전문직을 제외하면 절반 정도밖에 채우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저희는 현재 30%를 그대로 유지하고 플러스에서 20%, 즉 20%는 해당 지역이 아닌 전국의 지방들을 골고루 그 이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20%를 추가로 해서 30%스 20%를 해달라는 제안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입니다. 제가 오늘 주로 적어놨던 부분이 세 번째 부분인데, 저희가 김종룡 교수와 더불어서 지난 2월 초에 경남 사천에서 지방연구중심대 육성에 관한 집중적인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대학이 김종룡 교수와 더불어서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모든 대학을 서울대로 만들 수는 없지만 지역의 연구 중심 대학 육성에서 서울대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골자이고요. 그것의 큰 모델은 UC 모델입니다. UC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UC 시스템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이번 다가오는 2023년 1월에도 7개 대학 총장 UC 시스템 헤드쿼터를 방문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미국은 성공적인 UC 시스템을 도입했는가? 저희가 알기로는 UC 대학들도 약 150여 개 대학이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고 있다가 이렇게 균형구단을 통해서 체계적인 육성을 했다. 그리고 서로 상생하는 대학 발전 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듣고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그거를 우리 방식으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수도권의 교육 독점 문제, 그것이 대학 병목이나 공간 병목, 시험 병목, 계급 병목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김종룡 교수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결국은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호주 등과 같이 여러 지역의 다양한 연구 중심 대학이 특성화된 연구 대학 육성됨으로 해서 경제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다원화된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이 부분에 천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맞추어서 지역 거점 공립대학들이 앞으로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 생각할 때 거점 공립대학만 성장하면 지역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이 문제가 남는데요. 외국의 대학과 비교했을 때 지역의 공립대학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학령률 감소의 상황과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로 봤을 때 지역의 거점 대학들은 단계적으로 연계 통합 작업을 거쳐야 될 것이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대학들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현재 저희들이 바이오 문제랄지 반도체 여러 가지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구글 캠퍼스에 한 건물 하나가, 워낙 건물이 많아서 캠퍼스라 부르지 않습니까? 건물 하나가 소위 말해서 3D 프린팅에 필요한 그 물체를 자르는 슬라이싱이라고 하는데, 슬라이싱 알고리즘 개발하는데 하나의 건물에 있는 모든 연구원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 학과에 7명 내지 8명, 9명 돼 있는 교수 수로는 절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최소한 지금의 3배에서 5배 정도는 교수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방의 대학이 다 통합이 되어도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신문방송학과 하면 신문방송학 교수 저희 같은 경우 한 7, 8명 있는데,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이 교수가 한 30명 정도는 돼야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지역의 대학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거점 대학들이, 즉 지역 대학들이 통합한 다음에 거점 대학들이 다 연구 중심이 된다 해도 그것도 양적으로 보면 구미의 대학이나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또 특성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특성화 안 돼 있다고 많이 하는데요. 학교 내부적으로는 이미 한 지난 10여 년, 20년 이상 특성화에 의한 여러 가지 정부 사업들이 이렇게 지워져서 많이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농생명,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미래 수송기계 이런 분야로 특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를 키우고요. 나머지는 타 대학, 타 거점 국립대학이 잘할 수 있는 쪽은 타 거점 대학으로 몰아준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부산대학이 자동차를 잘하면 자동차 분야는 몰아준다는 거죠. 전북대학이 신재생 에너지 잘하면 신재생 에너지 잘한 데는 전북대학 내지 전남대학 이런 두 군데 정도 키우고 나머지는 신재생 에너지는 다른 쪽에서는 육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희 총장들의 생각이었고요. 또 그거를 좀 더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9월 23일에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대학 총장이 MOU를 맺었습니다. 그 MOU는 뭐냐면 원격 학점 교류 협약을 맺었는데 원격 학점 교류 협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10개 대학이 학점 교류를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하게끔 앞으로 하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학습 지원 체제 LMS를 이번 9월까지 내년 9월까지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 학생은 타 대학이 잘하는 예를 들어 경북대학의 컴퓨터 분야랄지 서울대학에서 잘하는 분야, 서울대학의 첨단 반도체 분야랄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터놓는 건 아니겠지만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터놓으면 서울대 학생과 서울대 강의와 전북대 강의를 동시에 들으면 학생이 졸업할 때는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학위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연합 네트워크 체제가 강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도 왜 동참을 하게 됐냐면 서울대에도 다 인기학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대도 비인기학과가 있습니다. 특히 인문사회계 학과는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융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서울대 서양사학과에서 전북대 컴퓨터학과 학생이 복수 전공을 하면 서양사학, 역사학과 그리고 컴퓨터를 융합한 학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상생하는 모델이 만들 수 있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전격적으로 서울대도 이 연합 네트워크 모델에 들어오긴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연구중심대학을 만든다. 다 그런다고 해도 모든 단과대학을 다 연구중심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19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기본 모델로 하지만 김정용 교수의 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모든 단과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 특성화 분야별로 즉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특성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먼저 단대 하나를 연구중심 대학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중심 대학은 학생 선발이랄지 교수 승진 기준이랄지 그 다음에 급여랄지 모든 방식을 교과과정이랄지 이걸 낮추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서울대나 스탠포드나 하버드 이런 데는 학생 졸업 학점이 80학점입니다. 대학 졸업 학점이 저희는 130, 140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80학점 듣고 필요한 것들은 타학과 다른 분야에서 들어가는 거죠. 돈 더 내고.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일정한 정도의 등록금을 내고 모든 걸 다 듣게 해서 교육 자체가 사실 부실화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연구준비대학을 만들려면 단과대학 하나부터 차근차근 시험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그 단과대학 숫자를 늘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용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 해에 한 대학에 1,300억 내지 1,500억 대의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한 500억 정도의 규모만 주어도 단과대학 특성화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500억이면 10개 대학 서울대 포함하면 서울대는 서울대 나름으로도 발전해야 되니까 약 5천억 정도만 주어도 지역의 연구중심 대학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독일의 드레스덴입니다. 독일이 통일된 뒤에 가장 큰 고민이 결국 경제 발전의 균형화인데 이걸 대학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본 것이 독일 아니겠습니까? 드레스덴 대학에 가보면 제가 지난 8월에 우리 교수들과 함께 방문했었는데 그 프라운호퍼 연구소만 해도 국가연구소만 해도 10개 있습니다. 물론 막스 프랑크 라이프니츠 연구소 다 있고요. 또 대학과 연구소가 아주 긴밀하게 연구소 연구원이 대학 교수가 되고 교수가 대학 연구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질하는 연구가 대학 내 교실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환원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델들이 우리 대한민국 지역의 대학들에 빠르속히 이식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얼마 정도 시간을 더 쓸 수 있습니까?
네, 뭐 충분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쓰셔도. 예,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해야 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마 다음 우리 민영배 의원님께서 다음에 추진하고 계시는 지방대학 소외로 해소 부분에서 김정용 교수께서 좀 더 말씀을 많이 하실 건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김정용 교수님 안에 동의하지만 좀 현실적인 모델로 가야 된다. 그걸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서울대 수준으로 재정도 하고 대학도 다 바꾸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단계적인 모델을 저희는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두 번째 고등교육 재정 확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도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관련 법안 토론회 우리 민 의원님도 교육위원회 위원이셔서 함께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이태규 의원께서 이번 9월에 입법 법률 제안을 하셨죠. 고등교육 GDP 대비 1% 확보를 위한 첫걸음으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자 이렇게 하는데 야당과 여당이 근본적으로 고등교육 재정 확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서로 달라서 사실은 굉장히 아직도 이게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아까 그 5대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것인가. 사실 대한민국이 자원이 많아서 자원으로 승부를 할 수 있는 나라면 지금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는 뭐 카타르나 사우디처럼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는 수출하지 않으면 국가의 경쟁력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투자가 예전은 덜 됐어도 가능했던 것이 굉장한 고급 인력들이 이공계로 다 진학을 했습니다. 지금 한 20년, 3년 전에는 예를 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공대 평균이 서울의대보다 충분히 높았고 지방 대학의 평균도 심지어 지방의 의대보다 높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경제적인 투자가 적게 됐더라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 만한 충분한 동력들이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에서 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거죠. 전부 다 의학계로 자격증이 있는 계열로 다 가고 나머지 학생이 이제 서울공대를 간다 할지 이런 카이스트 가니까 결국은 예전에 비해서 우수한 인력이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죠. 우수한 인력이라는 표현이 좀 묘하긴 하지만 평균적인 개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정말 질 높은 교육, 질 높은 연구를 수준하지 않으면 개인의 능력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교육이랄지 연구의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한두 사람이 잘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이끌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에 방문을 해서 와이즈만 연구소 부수장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이분이 지난 25년간 연구했는데 대학원에서 가르쳤는데 지금까지 6시간밖에 수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그러면 지금까지 교수로 살아남을 수 있었냐는데 내가 왜 수업을 다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안 한 게 아니라요. 이분은 소위 말해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이런 삼파법 비슷하게 문답식으로 학생이 공부를 해오면 질의하고 질의를 통과 못하면 다음에 못 나가는 거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개인 면담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시간을 그 면담을 하지 많은 시간을 실제 제품을 개발한다 할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모든 것이 투자될 수 있도록 구조된 시스템의 틀 안에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자기 혼자 연구한 게 아니라 유사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 같은 틀 안에서 또 기업의 연구원이 또 학생이 같이 참여해서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계속 연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구를 했고 또 와이즈만 연구소는 잘 아는 것처럼 과학기술로 특성화된 데입니다. 공학을 하지 않고요. 근본적인 과학기술 분야를 특성화시켜서 특허 하나를 해도 다른 데의 100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특허들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이제는 개인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이 충분히 담보돼야 된다. 그리고 그 돈이 무조건 예전처럼 그냥 쓰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정해져야 하고 지역 대학이나 연구소나 지자체도 그런 부분에 천착해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 저는 우리 대학에서 그걸 혁신셀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혁신셀들을 만들어서 정말 지역과 국가가 필요한 부분에
인력들을 양성하고 연구를 해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돈이 얼마가 부족하다. 사실 3.6조, 3조 온다고 해도요. OECD 평균에 비하면 제가 뒤에 표에도 넣어놨는데 OECD 평균 교육 규모에 비하면 약 6조 4천억 이상이 부족하고요. 또 GDP 1% 확보한다고 하면 즉 OECD 선진국에 사는 것처럼 GDP 1%를 확보를 한다고 하면 아직도 8조가 부족합니다. 즉 3조 6천억, 3조가 온다 해도 8조 이상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기적으로 지금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통해서 일부 예산이 2억이니 3억이니 올지 모르겠지만 이건 앞으로 고등교육을 시스템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택없이 부족한 재정이다. 근본적으로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이 제정이 돼서 안정적인 고등교육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지역의 대학이 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